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인터넷 고스톱을 처음 배우신 겁니다. 열심히 게임에서 이겨서 게임 머니를 모으시고는 회사를 찾아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 유머 속의 할머니가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난리도 아니죠. 비트코인은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한 빵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빵을 산 분이 있었다. 이 소식 때문에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 7,000원 정도 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의 샌드위치를 사면서 0.0065 비트코인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라고 봐야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100배가 넘게 올랐는데 물론 이 등락폭이 아주 큰데 계속 사고 파는 분들이 있어서 가치가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발행 주체도 분명치가 않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은 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또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내용은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3부에서는 도시가스법 개정안, 일명 가스 민영화법이라고 불리는 이 가스와 전기요금을 올리는 법이라는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이 가스 민영화법에 대해서 그 주장의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신데 아시아 증시는 막 검은 화요일 같아요. 네. 우리도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아시아 전역이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히 한국 시장이 상당히 그렇게 좀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1.42포인트, 1.05% 하락을 하면서 2009.3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560선에 있었던 최근 2년간의 박스권 상단 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또다시 그 고점 앞에서 뒤돌아서서 잠깐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밑으로 처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외생 변수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 한국 시장이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많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103엔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래도 엔화가 103엔이 안 되는 102엔대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점심부터는 103엔대를 돌파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3.21엔에 달러당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네, 그렇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드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될 테니까요. 네, 그렇죠. 예. 현대차가 4.2% 빠졌고요. 기아차는 5.2%, 모비스도 3.05%나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 자동차 업체하고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상당히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형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 그리고 닛산, 그리고 또 있죠. 혼다 이런 네. 회사들의 경우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차와 해외 시장에서 아주 직접적인 그 경쟁을 벌이는 관계가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품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 한국 자동차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엔화 약세에 의해서 큰 폭으로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본 증시는 0.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번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달러엔 환율도 있을 거고 원엔 환율도 있을 텐데 네. 두 개 다 지금 엔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원화도 같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원엔 환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동일하게 0.38%씩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103엔이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103엔에서 그칠 게 아니고 105엔 정도까지도 가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과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100엔당 1000원 시대 또는 100엔당 1000원 이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유독 자동차냐 이런 질문 좀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4%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는 경쟁 관계가 격화된 쪽은 조금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술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치킨 게임에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반도체 사업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뭐 유명한 짠 회사들이 소니, 에릭슨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는 지금 이미 점유율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전기전자 업종들의 경우에는 조금 자동차보다는 조금 뭐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도 이렇게 엔화가 약세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대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달러엔 움직임이 아마도 이제 한번 깨졌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이유나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실 한국과 일본의 그 경상수지라든가 무역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과거 일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화 약세를 시연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뭐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이제 103엔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일본과 경쟁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화 약세를 시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본과 좀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무역 흑자도 네. 나고 있고 네. 경상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원화를 약세로 유도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역국에서부터의 상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국 원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조작국처럼 취급을 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103엔이 돌파하자마자 한꺼번에 시장에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상황이 이렇게 환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자로 인해서 논리가 좀 짜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런 그 환율을 좀 주시하면서 가야지 될까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상당히 뭐 좀 크게 나타나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1000억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시중에 자금들이 많고 또 하나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녹색 기후기금, 이게 아마 네. 송도에 연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사무국이 출범을 했다고 하네요. 네, 4일.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아, 내일이군요. 예. 이제 내일 정식으로 출범하고 공식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녹색 기후 기금, 이거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또 네. 기후 변화 적응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UN 산하기구인데 그 사무국이 이 헤드쿼터가 이제 우리나라 송도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가장 큰 국제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 출범식에 그 IMF, IBRD 두 기관의 수장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IMF의 이 크리스틴 리카르드 총재도 오고, 또 우리나라 출신의 그 김용 세계은행 IBRD 총재도 오고, 그래서 내일 그 현우석 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이 두 기구 총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아주 좀 진풍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토론회까지도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고용 인원이 얼마가 된다, 또 여기 유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뭐 얼마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GCF라는 큰 이 국제기구가 송도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아마 거기에 이제 각종 회의 또 뭐 방문객 등등해서 이 연관되는 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기구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게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화, 국제화 과정이 하나의 또 이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있었나요? KDI가 뭐 보면은 3,800억 원 정도의 연간 이제 그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네. 여기 이제 오면은 뭐 이제 외국인들도 오고 직원들도 여기 오고 뭐 관련 회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격이랄까요? 뭐 아니면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송도에 아마 또 민간에서 뭐 리조트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것 같고, 네. 좀 국제도시로 이렇게 크게 좀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증시 상황에서도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달러엔 환율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03엔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103엔 38, 103.38엔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서 2008년 10월, 그 당시 이제 리만 사태에 있었던 직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꾸물꾸물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일본은 좀 사실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 목표지만 일본은 물가를 높이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워낙 오랜 기간 디플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2%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는 양적 완화 계획을 지금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화의 약세가 더욱더 가파라지게 지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엔 시장은 바로 없고요. 네. 이제 원달러, 엔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계산해서 나오는 원엔 환율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 오늘 아침에 1,020엔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은 1,000원 붕괴는 뭐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상당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900엔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뭐 희비가 엇갈리겠죠.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원화가 강세가 됨으로써 득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일본 여행 같은 데 가기는 아주 좋은 호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반대로 일본 여행객들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수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 득실이 엇갈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측면 이런 거를 본다면 역시 득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려했던 근민 궁핍화가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이웃나라 배 걸리는 정책이 이게 구로다 하루이코가 사실 원래 총재를 물러나게 하고 아베 신조가 이렇게 박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모피아죠. 그렇죠. 모피아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정부 재무부 관료 출신이고 네, 말 잘 듣고. 예,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을 그 소위 아베노믹스의 어떤 충실한 정책 수행 기관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아무튼 일본은 뭐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방향은 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실물 빨리 디플레를 벗어나서 이 물가 목표 달성하고 한다는 건데, 근데 아마 후유증도 결국은 따르게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돈으로 유동성으로 메꿔 나가는 정책에는 어차피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성공적으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대대적인 가계 세일이 이제 있었고요. 네. 이제 미국은 항상 요거 지나면은 이번 매출이 어땠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있는데 미국의 이 쇼퍼 트랙이라는 이 분석 기관에 쓰는 자료를 보면 추수감사절 당일 그리고 그 이튿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 두 날의 이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2.3%밖에 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123억 달러. 그래서 이거는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규모라고 그러고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이 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연말까지 이르는 이 시즌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매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 내수 시장인데 시작이 생각보다 저조하니까 결국 연말 특수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성공적으로 가야 더불어서 미국 주식시장도 이른바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별로 이 12월 증시든 실물 경제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미국인들의 구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 서가지고 얼마나 사느냐만 가지고는 미국 소비 경기를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은 온라인 이 세일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산 효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를 놓고 본다면은 특별히 이번엔 뭐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라인 매출만 보면은 또 그런 게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증가폭이 더뎠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또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무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바뀌고 온라인에서도 이 모바일 베이스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적용을 했던 어떤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잣대, 개념, 평가 이런 기준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술의 발달에 우리의 인식이 못 따라가는 지체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실물경제까지 들어온 가상화폐 비트코인.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도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빅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 있습니다. YTN _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전과 지폐가 쓰이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다 배웠지만 조개 껍질, 옷감, 쌀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죠. 근데 이제 돈의 개념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가상화폐가 탄생을 했고
아주 널리 쓰이고 있어서 전 세계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굉장히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또 한계도 있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전화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프닝에서 저희가 간단히 다뤄보긴 했는데 비트코인 많이들 이제 가상화폐다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좀 짧은 정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IT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생겨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도 일종의 가상화폐인데 이거는 발행 주체가 기업이고 또 제한된 영역에서 돈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라고 해서 개인들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따로 필요치가 않고 네. 또 금융기관이 없이도 개인 간에 직접 자금이 거래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가 문을 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해외는 해외는 거래소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동경에 있는 마운틴 곡스라는 곳이 가장 거래 규모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거래에서 1비트코인이 대략 $1,000 이상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1비트코인이 120만 원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준과 거의 비슷하네요. $1,000고 120만 원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연초만에 하더라도 한 $13 그 정도였는데 네. 4월에 $200까지 갔다가 다시 $100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그 $100에서 $1,000까지 급등을 한 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비트코인이 이런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가격이 정말 별로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전에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그 윙클부스 형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도만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버냉키 의장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담고 또 거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죠. 이때 예.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에 직접 자금을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또 발행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그 최종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통화 증발을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따라오는 얘기가 채굴이거든요. 채굴이라는 형태로 내가 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그 섭으로 금을 캐러 가듯이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채굴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앙은행이 없이 그 개인들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 내에서 비트코인이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대략 한 10분 간격으로 수학 그 암호 풀기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일정 양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닌데 단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긴 자리의 그 조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전기 소모도 상당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굴 말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소프트웨어로 해서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만약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달러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맞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원화를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120만 원을 받으면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공식 화폐가 된 것 같고,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합법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사람씩만 물건을 더 사도 장사가 확 잘 되는 것처럼 중국이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 비트코인이 더 뜰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만은 5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CCTV에서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그 관심 높아지고 또 채굴하려는 사람도 이제 늘어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중국인들이 다 채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 발행량이 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없고. 그러니까 검은 돈을 거래하는데도 이만한 최적의 수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할 때 그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요. 불법 거래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그런 거래 또 지하경제에서 또 그 세금 회피 그런데 사실은 악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화폐로서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던가요? 이제 나온다고 하던가요?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같던데 아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비트코인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유명 제과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하고 또 실제 결제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 또 홍대 근처 숙박업자나 대전에 있는 커피 로스팅 사업자도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일간 거래 규모도 한 3억 원 정도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3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순위, 그게 국가별로 집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50위권 밖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20위권으로 급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시하는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런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이 될 경우, 통화 정책이라든지 기존 통화 시스템, 또는 불법 거래나 지하 경제에서 악용될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
대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폐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통화들, 뭐 원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로 모든 그 통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비트코인이 또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좀 그런 잠재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리적 국경을 뛰어넘어서 또 환전의 필요성도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잠재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100만 단위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이 좀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이 실제 상품을 결제하는 거래 수단보다는 축적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화폐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또 존재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고 또 해킹이라든지 그런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그 앞으로 확대되어 갈 경우 기존 화폐 시스템을 침해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정책 당국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비트코인을 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발행량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제한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게 비트코인 시스템이 2009년에 처음 이제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 발행량은 2,100만 단위고 초기에 4년 동안에 그 절반이 발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4년마다 절반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 미리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거래의 어떤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투자의 대상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투자 예. 상품으로서의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치가 단기간 내 급등한 면도 있지만 또 급등을 했다 급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면이 있고 또 정부의 규제라든지 또는 해킹 여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또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금이나 은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식으면 또 순식간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시에서는 또 테마주가 또 한창 또 뜨겁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 대만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메인보드를 제작하는 업체의 한국 총판 업체다. 뭐 이런 식이던데 그 메인보드의 생산 자체도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과거에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확산됐을 때 네. 사실은 뭐 택배 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채굴하려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뭐 테마주다 해서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도 또 조그만 그렇죠. 연관성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안 문제도 상당히 좀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어떤 감독이나 규제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예,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산업을 보면은 조금만 놓쳐도 확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IT 산업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인성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IT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한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디지털 원본 얘기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말했던 디지털 원본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원본이라는 말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 네. 썼던 말이 이제 원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데 그 사진을 찍고 음성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일반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또 써야 되니까 공간이 모자라면 원본을 지우잖아요. 네.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상태의 뭐 음성 녹음 파일, 이게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우게 되는데 이제 그 기기 안에 있던 원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장치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해시값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과 디지털 원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복제를 하고 새로 또 써야 되니까 네. 이걸 이제 뭐 그 증거로 삼는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게 원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시값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도장을 원본이다. 찍는 거죠. 원본이다라는 인증. 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돼가지고 저도 쉽게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컴공과 학생들이나 알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원본이다라는 인증인데, 네. 해시값이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걸 뭐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해시값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간단하게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뭐 ABCD 1, 2, 3, 4라고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인터넷이나 이런 웹사이트들이 이 비밀번호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해킹을 당해가지고 비밀번호가 이제 노출되면은 다른 사이트들도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암호해가지고 보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ABCD 1, 2, 3, 4를 뭐 $샤프, 뭐 JK $샤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네네. 그 새로운 어떤 암호된 값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해시값이라 그러고 이 하는 암호화시키는 작업을 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1,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뭐 $샤프 이렇게 복잡한 거로 바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해커들은 이 해시값을 그러면 훔쳐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털 같은데 그 평문 비밀번호가 아니고 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해도 이제 암호화된 값을 가지고 가니까 네. 그 암호화된 값으로 원래 그 1, 2, 3, 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복제해 가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 또 이게 안전 장치로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해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시라고 하는 게 암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1, 2, 3, 4라고 하는 암호와 1, 2, 3, 5라고 하는 그 한 글자가 바뀌는 조금만 차이 나는 그 비밀번호지만 암호화를 시키면은 되게 이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뭐 한 개는 뭐 $샤프로 간다든지 한 개는 뭐 샤프 JK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디지털 증거 이것을 해시를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켜서 어떤 값을 찾아냈다면은 이 값으로 그 원본의 어떤 그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시 값이라는 것이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네. 단순한 숫자에 대해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디지털 원본이라고 할 때 뭐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네네. 텍스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해시 값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암호 숫자뿐만 아니고 이제 하드디스크나 네. 뭐 디지털 사진 이런 것들을 암호화시키는 그러니까 해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그 고유한 값이 나오죠. 그것을 네. 이제 그 해시 값이라고 하고 디지털 지문이라고도 하고 암호 값이라고도 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디지털 사진을 해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항상 어떤 값이 나옵니다. 해시 값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시 값을 딱 내고 나면은 언제라도 그 어떤 그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새로 해시를 하더라도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문서가 변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 디지털 지문인 해시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진짜 원본이냐 뭐 복제본이냐 이런 것은 정말 가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 해시 값이 법정에서 증거 확인용으로 또 쓰인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변조했을 가능성 뭐 이런 여부를 네. 가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본 얘기와 이제 같이 섞어 말씀드리면은 네. 그 어떤 디지털 증거가 이게 원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최초에 압수할 때 해시 값을 낸 그 네. 숫자와 새로 해시를 했을 때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증거를 확보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받아낸 값 네. 이것을 종이에 적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피의자나 아니면은 제3의 전문가가 디지털 포렌식 하는 작업자와 함께 사인을 해요. 여러 명이 사인을 한 이 종이에 적힌 어떤 숫자 값, 요것이 이제 해시 값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사본이든 원본이든 종이에 적힌 해시 값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네. 원본과 같은 거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이게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이에 적힌 아날로그 숫자 값이 같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판단한다. 디지털 시대에도 또 이렇게 아날로그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이 네.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변조가 가능하고요. 네. 그 해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인터넷에 파일로 존재한다든지 컴퓨터 안에 파일로 존재하면은 깜짝같이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쓴 그리고 그 쓸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쓰는 걸 봤다 이 값이 맞다라고 하고 사인한 그 작업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번에 이 내란음모 사건에서 디지털 원본이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뭐 인정이 된다, 아직 이제 힘든? 그 여부는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계속 써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했어야 된다. 뭐 수많은 사진을 이런 주장은 좀 이제 약간 무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그 증거를 확보해서 그 어떤 암호화를 시켜서 해시값을 확인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처음에 해시값을 낼 때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그 해시값을 보고 피의자와 제3자가 사인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어떤 정황 이게 있어야지 그게 그 압수나 이런 증거 확인이 증거 확보가 정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원본이 사라졌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공방이 있는 것은 약간 논점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보다는 이 해시값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번에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면은 그 해시값을 산출할 때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그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녹취록을 만든 다음에 네. 그 해시값을 내고 뭐 이런 그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방이 있는 중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하드디스크를 뭐 제가 꼭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네. 제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깨뜨렸다. 네. 뭐 그렇게 망가뜨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 처음에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그 해시를 떴다면은
했다면 그 이후에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면은 그게 비록 원본이지만 그 새로 이제 어떤 해시값을 산출했을 때 종이에 적힌 값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원본이지만 이것은 원본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해시값,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군요. 뭐 설명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일명 가스민영화법, 도시가스법 개정안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것이 민간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가스요금 그리고 전기요금까지도 내려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인 가스를 민간기업에게 더 열어줬을 때 이게 과연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법이 가스요금을 올리는 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